4번. 이제 4번이라니. 자, 다음에 설명과 이 문제 어렵다기보다는 뭐 어쩌라는 거야 이 느낌이 들지 않으셨어요? 이 문제 푸시면서 가장 아마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셨던 문제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특별히 언급을 잘 안 했던 사항이에요. 저희가 이론 강의할 때도 있긴 있었지만 이런 게 있어요 이 정도지 별로 크게 설명을 하지 않았던 사항이고 작년에도 후반부에 한 번 더 짚고 넘어갔었던 사항입니다. 자, 다음에 설명과 관련되는 의사결정에 대한 관점의 명칭을 쓰세요. 의사결정에 대한 관점? 그게 뭐지? 의사결정 모형 얘기하는 건가? 읽어봤더니 이상해요. 그 관점으로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느끼셨으면 정상입니다. 정상이시고 오늘 추가로 여기 아래쪽에 있는 자료 매개로 해서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먼저 문제 보기에 있었던 내용을 보면 관료제적 조직보다는 관련자의 능력과 자율이 보장되는 전문직 조직에 더 적합하다. 조직 구조가 전문직 구조일 때. 그다음에 소규모 조직이나 대규모 조직 산하 전문가 집단의 결정 행위를 분석하는 데 적합하다. 큰 그 조직, 아주 크게 만들어져 있는 조직보다는 작은 조직이나 아니면 큰 조직 안에 있는 전문가 조직 있죠. 우리가 회사 같은 데도 큰 대기업, 뭐 이렇게 큰 대기업이 있었을 때 그 기업 자체를 돌아가게 만드는 큰 조직들이 있긴 하지만 그 안에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작은 부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의사결정하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더라. 그 다음에 공동의 가치에 대한 인식, 전문가의 식견에 대한 신뢰 등이 전제되고 있다. 자, 세 가지 지금 세 문장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 키워드는 전문성이에요. 구성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사결정과 관련된 그 영역의 모형들은 의사결정 모형을 중심으로 주로 공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 영역에서 의사결정이라 그러면 딱 두 가지를 공부를 해요. 하나가 뭐냐 하면 의사결정 모형 또는 정책결정 모형이라고 해서 합리적 모형, 만족화 모형, 혼합 모형, 점증 모형에서 쭉 나오는 그 부분 하나 공부를 하시고 그다음에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 모형이라고 해서 브리지스, 호이와 타터 등등을 공부하는 거. 그래서 그거는 구성할 그 의사결정을 할 때 구성원들을 참여시킬까요 말까요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그 부분을 보죠. 근데 그것 말고 세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하나가 더 추가가 된 거예요. 의사결정과 관련해서 의사결정을 보는 네 가지 관점이라고 해서 또 이 에스더라고 하는 학자가 정리를 해놓은 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잘은 언급이 안 돼요. 흔히 언급되는 사항은 아닌데 굳이 보는 이유는 작년 시험 문제 때문이에요. 문제 스타일 때문이에요. 행정 스타일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자료가 책에 이 부분이 행정책에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요. 행정책들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조금 양이 많은 책들에는 좀 포함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보는 건데요. 자, 의사결정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 저런 식으로 이루어진다. 의사결정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에 대한 네 가지 관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뭐랑 실제로 유사하냐면 그러니까 관점 자체는 접근하는 방식 자체는 정책 결정 모형이랑 유사한 거예요. 근데 정책 결정 모형은 우리가 만족화 모형, 합리 모형 해서 여러 학자들이 이렇게 의사결정을 합니다. 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안해 놓은 모형들이 있어요. 각각 모형들이 있어서 그걸 쭉 모아가지고 자 이런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라고 한 번 더 덩어리로 정리를 했는데 여기는 의사결정은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고 저런 식으로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관점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라고 하는 네 가지 틀을 한 학자가 정리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거랑 실제로 비슷한 영역인데 정책결정 모형과 실제로 다루는 사항 자체는 유사한데 다른 방식으로 그 유형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유사한데 다른 방식이다. 그럼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찾을 것이냐? 학자 이름이 나오거나, 그렇죠? 그렇게 되면 학자 이름이 나오거나, 그래서 우리가 만족화 모형을 찾거나 점증 모형을 찾거나 할 때 학자 이름을 끼고 나올 거예요. 보통 만족화 모형 같은 뭐 사이먼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고 뭐 점증 모형 린다 블룸스키 해서 이름이 연계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쪽 영역 역시 의사결정에 대한 여러 관점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게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찾으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도 있구나. 자, 어떤 관점인지 네 가지를 볼게요. 합리적 관점, 참여적 관점, 정치적 관점, 우연적 관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읽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정책결정 모형과 상당히 겹쳐요. 상당히 겹쳐요. 근데 그 중에서 참 안 겹치는 게 참여적 관점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덜 겹치는 게 참여적 관점이에요. 그래서 얘를 신경 써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들도 겹치지만 물어볼 수도 있긴 한데 유일하게 많이 안 겹치는 부분이 참여적 관점이기 때문에 얘는 좀 다르네. 다른 정책 결정. 그러니까 어찌거나 하면 정책 결정 모형 있잖아요. 그 만족화, 합리 이 모형 쪽으로 물어볼 가능성이 높아요. 높은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이걸 보는 거예요. 자, 먼저 합리적 관점 보겠습니다. 합리적 관점. 여기서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목표 달성을 극대화하는 선택. 목표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조직이 원하는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결정의 목표가 조직 목표의 달성이죠. 뭐 당연하겠죠. 그리고 이 합리적 관점이 잘 맞는 조직을 보면 관료제적 조직, 중앙집중적인, 중앙집권적인 조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조직 환경은 딱 그 안에만 하나가 그냥 되게 폐쇄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폐쇄체제가 좋고 특징은 규범적이다. 지켜야 한다.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있으면 그대로 지켜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합리적 관점은 아주 전통적인 그리고 딱딱한 행정 조직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우리 조직의 목적이 뭐야? 목표가 뭐야? 그럼 그걸 우리가 이뤄내기 위해서 가장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 관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합리 모형이랑 유사하죠. 기본 관점 자체 실제 유사한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의사결정을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고 이런 조직에 맞는 방식은 뭐 다른 조직에 맞는 다른 방식도 이걸 4가지로 유형화해서 보여준 거고 그 첫 번째가 그 폐쇄적이고 중앙집권적이고 관료제적인 조직에 잘 맞는 목표 중심적인 접근인 합리적 관점이 있다. 두 번째, 참여적 관점. 참여적 관점. 우리가 아까 문제에 해당하는 사항이죠. 중심 개념 합의에 의한 선택. 합의가 뭐예요? 모두가 그래 공통된 의견에 도달을 한 거예요. 이게 괜찮을 것 같네. 가장 좋을 것 같네. 라고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앞에 합리적 관점은 합의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안들 중에서 제일 좋은 걸 고르는 거예요. 목표 달성에 가장 적합할 것 같은 거를 하나 고르면 여기가 위계가 엄격하게 짜여져 있고 그다음에 그 되게 중앙 집권적인 특성을 가진 조직이라 그러면 제일 꼭대기에 있는 사람 이게 제일 좋네, 이게 제일 합리적이네. 그럼 모두가 따를 겁니다.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합리적 관점은 그런 조직의 그 의사결정의 특성을 보이는 거고 참여적 관점은 합의를 해요. 모두가 다 동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의사결정의 목적은 역시 조직 목표의 달성이 맞아요. 적합한 조직의 형태를 봤더니 전문적 조직이에요. 아까 위에 나왔었던 키워드들이 3가지가 모두 다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구성원들이 전문가라야 돼요. 전문성 계속 강조를 했었죠. 그리고 폐쇄체제, 규범적, 요건 참고로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어떤 거였냐면 우리가 그 구성원들이 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어떤 연구소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새로운 약을 개발한다, 새로운 제품을 개발한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다라고 했을 때 그 기술이나 우리 목표와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 알아요. 그러면 한 사람이 우긴다고 해서 그쪽으로 따라갈 수는 없을 거예요. 그다음에 권위의 위계나 힘의 분배나 이런 부분들이 위계적이지가 않고 모두가 다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다 같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 뭐가 제일 좋을까? 뭐가 제일 좋을까? 얘기를 하다가 그럼 이게 제일 좋은 것 같네라고 모두가 합의를 봐야만 그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문가적 성격이 강한 조직인 경우에는 구성원들이 모두 다 참여를 해서 합의를 해야 되는 그 참여적 관점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다. 보통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더라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부분 같은 경우에 학교도 약간 그런 측면들이 있겠죠. 근데 이게 모든 부분들에 그러진 않은데 교과 협의회라고 하는 작은 조직을 생각해 보세요. 뭐 수학과 협의회, 과학과 협의회, 미술과 협의회라고 하는 게 있으면 그 교과 협의회에 같이 모이는 쌤들은 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들이에요. 그러면 경력 교사가 있다고 해서 내가 하자는 대로 합시다. 좋아요. 이렇게 해서 따라간다기보다는 모두가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다가 이게 제일 좋을 것 같네요. 라고 다 합의를 하고 그 안에 따라서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정치적 관점. 정치. 그래서 협상이에요. 여긴 협상. 협상은 모두가 동의를 하는 건 아니지만 좀 마음에 들진 않지만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동의를 하기도 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양보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걸 선택하면 나한테 주어진 이득이 있기도 하고 불이익이 있기도 한데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나한테 좀 더 나은 걸 내가 선택을 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협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의사결정의 목적을 보면 이해 집단의 목표 달성이에요. 그러니까 내 목표, 내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내 이익을 추구.
그래서 적합한 조직 형태, 즉 정치적 관점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하는 조직을 보게 되면 대립된 이해가 존재하고 협상이 용이한 조직이다. 정치적 조직들 있죠. 우리가 정당 같은 경우에 이런 정당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는 정치적 관점으로 하겠죠. 모두가 합의에 이르면 참 좋지만 그런 일은 잘 없잖아요. 없으니까 우리 이익은 이런 거고 너희의 이익은 이런 거고, 혹은 한 조직 내에서도 각자가 가진 이익들이 대립되고 충돌되기 때문에 그런 이익들을 조절하고 조정하면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 정치적 관점입니다. 굉장히 피곤하겠죠. 근데 학교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 간에서도 일부는 이런 정치적 관점으로 뭐 시간표를 이렇게 짠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이런 관점들이 분명히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 우연적 관점. 근데 이 정치적 관점은 조금 바로 이어서 볼 수는 똑같이 이어서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 정책 결정 모형 중에서는 약간 그 점증 모형 있잖아요. 기존에 있는 것들이랑 비교를 해서 약간 정치적인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계해서 볼 수도 있긴 한데 아주 잘 연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구분해서 보시고, 우연적 관점. 우연적 관점은 뭐랑 비슷하냐 하면 이건 거의 쓰레기통 모형이랑 굉장히 유사해요. 의사결정 모형에 있어서. 선택은 우연적 결과다.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 의사결정의 목적,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 그러니까 막 그 분명한 목표가 있는 상황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적합한 조직의 형태, 달성하려고 하는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조직. 개방체계, 기술적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연적 관점이 별거 없어. 그냥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쓰레기통 모형 같은 경우에 조직화된 무정부, 무질서 조직 같은 경우에 쓰레기통 모형으로 의사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랬었는데 목표가 불분명하니까 그 조직에선 쓰레기통 모형 들어갔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쓰레기통 모형도 의사결정의 우연적 측면을 굉장히 중시한다, 인정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의 유사해요. 유사한 부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이론적 접근 자체가 기존에 있어 왔었던 여러 가지 정책 결정 모형들이 쭉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봤더니 일부는 그런 데서 아마 착안을 했을 거예요. 착안을 해서 의사결정을 할 때 학교조직이란다. 일반 조직의 특성이라든지 의사결정의 유형에 따라서 요 네 가지 관점으로 의사결정하는 방식을 구분해서 볼 수가 있어라고 제시를 한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거가 그 흔히 많이 얘기를 하는 관점은 아닌데 이제 후반부 되게 되면 혹시나 해서 좀 작은 부분들도 보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추가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아까 얘기를 했을 때 학교라고 하는 조직을 굳이 연관을 하게 되면 이제 참여적 관점 쪽이 아무래도 구성원들의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연계가 될 가능성이 좀 더 높지요. 그래서 참여적 관점을 조금 더 신경 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에 있었던 박스에 있는 내용도 보시면 그 구성원들 관련자의 능력과 자율이 보장되는 전문적 조직, 전문성이 있는 조직, 그다음에 약간 소규모, 그다음에 공동체에 대한 뭐 인식, 전문가의 식견에 대한 신뢰, 구성원들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가능한 부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학교를 놓고 보게 된다 그러면 이 관점이 가장 좀 유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참여적 관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들도 합리적 관점과 정치적 관점, 우연적 관점, 명칭 정도는 아예 처음 보는 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 새롭게 확인을 하시는 부분이긴 하나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재밌죠? 그럴 리가. 어우 재밌어. 자꾸 재밌다고 생각하시세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바로 이어서 그래서 혼란스럽지 않게 교육 그 정책의 결정 모형, 의사결정 모형을 다시 이어서 보게 됩니다. 이거 쉽게 찾으실 거예요. 다음에 설명과 관련되는 교육 정책 결정 모형의 명칭을 쓰세요. 모형이라고도 하고 이론이라고도 하기는 합니다. 연속적인 제한적 비교 접근법을 통해 결정 대안을 도출한다. 제한적 비교, 근데 연속적이래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정책과 새로운 정책을 비교를 하고 또 다른 정책을 비교를 하고 또 다른 정책을 비교를 해서 그 중에서 가장 나은 것 또는 덜 나쁜 걸 고른다. 그래서 안정적인 정책 결정과 집행, 실현 가능성이 높은 대안을 선택하고 대중의 폭넓은 지지 획득의 가능성 등이 장점으로 인정받는다. 추가적으로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근데 지나치게 보수적이고 대중적인 모형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혁신이 없다. 그래서 쌤들이 이것만 놓고 찾기가 조금 어려우셨을 수도 있는데 이게 점증 모형이거든요. 점증 모형. 근데 참 점증 모형의 설명이 많아요. 그다음에 여러 학자들이 손을 많이 댔고
이 책에서 설명하는 방식, 저 책에서 설명하는 방식이 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익숙하게,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자료들을 다 묶어가지고 책 안에 다 집어넣어서 볼 수는 없잖아요.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을 세워놓고 나면 유사한데 표현상의 이슈로서 조금씩 다른 표현들은 자꾸 보시면 좋은데 그런 사례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점증모형에서 일단 첫 번째 줄에서 제한적 비교를 반복적으로 진행을 한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점증모형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리고 안정적이고 지지를 받을 수 있고 좀 보수적이고 대중적이다. 혁신이 일어나진 않는다. 기존의 정책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해서 수정해 나간다. 이런 부분들에서 점증모형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보면 린드블룸과 윌답스키라고 하는 두 학자가 제안한 걸로 유명하죠. 그래서 사실 이 모형은 만약에 학자 이름이 나오면 찾기가 너무 쉬워요. 되게 특징적이잖아요. 학자 이름이 특이해서 쓰라고 하면 못 쓰겠지만 우리가 점중 모형을 만든 학자 이름을 쓰세요. 그럼 그게 훨씬 더 힘들겠지만 린드블룸이나 윌답스키가 나오면 좀 쉽게 찾을 수 있죠. 다른 데서 잘 안 보이는 이름이기 때문에 찾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러니까 현실적이고 실증적이다. 미국 다원주의 사회의 정책 결정 접근과 유사하다. 제한된 합리성, 정치적 합리성. 그래서 보면 제한적이고, 그러니까 제한적이라고 하는 게 모든 대안을 다 본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는 불가능하니까 일부 대안들을 가지고 와서 보는데 계속적으로 비교를 한다. 그러니까 조금씩 달라지는 것들을 계속해서 비교를 해서 그중에서 나은 걸 고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 정책 기준으로 한정된 대안을 검토하고 그 중에서 선택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찾으라고 하면 점증모형은 찾으라고 하면 반드시 지금 봤던 요 포인트는 보일 거예요. 요 포인트. 기존의 정책과 혹은 어떤 정책과 반복적인 비교, 어떤 대안을 비교를 한다.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들어갈 수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요하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특징 부분, 그 다음에 비판점 잘 봐주세요. 우리 쓰라 그러면 이런 것들 쓰기 힘드니까 보수적이다. 그 다음에 장기적인 그 부분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 그 다음에 기존 정책이 없는 상황에서 이게 개도국이라고 했는데 이건 국가 상황일 때는 그렇고 기존 정책이 없는 모든 것들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서는 실행하기가 조금 어렵다. 활용되기가 어렵다. 그 정도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6번 어렵지 않죠? 쉽게 잘 찾으셨죠? 다 기억하셨나요? 교장의 역할. 그렇죠. 허위와 타터 중에서도 하필 이걸 물어보나. 그래서 그런 느낌이죠. 내가 딴 거 다 쓸 수 있는데 교장의 역할만 아직까지 외울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아서 약간 미뤄두고 있었는데 그걸 또 물어보는 느낌이죠. 그래서 문제가 다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되게 짜증스러워. 근데 그러나 괜찮은. 자, 다음의 상황에 적합한 학교장의 역할을 허위와 타터의 참여적 의사결정 규범 모형에 근거해서 찾아보겠습니다. A 교장은 교과서를 새로 선정해야 되는 상황에서 해당 교과의 교사들을 교과서 선정 과정에 참여시킬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고민할 문제인가요? 그죠? 참여시켜야 되겠죠. 당연히 해당 교과의 교사들인데 A 교장이 판단하기에 교사의 A 교장에 대한 신뢰는 낮다. 우리 학교 쌤들은 날 별로 믿지 않는 것 같아. 라고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찾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교과서 선정, 해당 교과의 교사와 그 교과서 선정의 문제를 떠올려 보게 되면 우리가 아래쪽 그림에서도 나와 있지만 이 허위와 타터 모형에서는 기준이 2가지 더하기 1가지였었죠. 그러면 일단 관련성과 전문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찾아보겠습니다. 해당 교과의 교사, 그러니까 내가 가르칠 교과의 교과서를 선정하는 건 나랑 관련성이 있어요, 없어요? 교사 입장에서. 있어요. 관련성은 있어요. 그 다음에 내 교과의 교과서를 선정하는 일에 대해서 난 전문성이 있어요. 둘 다 있어요. 그러면 그 수용 영역 아니에요? 밖이에요? 밖에 있는 거죠. 수용 영역 밖인 거죠. 내가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배제하고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나는 그 의사결정에 대해서 난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래서 수용 영역 바깥에 있는 문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 보시면 관련성이 있어요? 전문성이 있어요? 그래서 영역 밖, 수용 영역 바깥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이 좀 깨졌죠? 그림이 좀 깨져가지고 그 신뢰가 지금 영역 밖에 연결돼야 되는데 앞부분에 지금 연결이 됐지만 그 영역 밖에서 신뢰를 추가로 보는 거죠. 신뢰가 있느냐 없느냐를 추가로 봤을 때 여기 교장쌤의 주장에 따르자면 신뢰가 낮다고 했으니까 아니요. 신뢰가 없는 쪽을 봐야 될 거예요. 그러면 상황은
갈등적인 상황입니다. 구성원들을 참여시키긴 시켜야 되는데 구성원들이 날 썩 좋아하지 않아서 의사결정을 하는 상황 자체가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갈등적 상황이라서 참여를 시키기는 시키는데 완전히 시키지는 못해요. 제한적으로 참여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급자 역할, 즉 교장의 역할,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되느냐? 교육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신뢰가 영역 밖의 그림에서 걸려야 돼요. 그 무슨 어떤 얘기인지 아시죠, 그죠? 그림 어떻게 쪼개지? 안 그려도 되죠. 안 그려도 되잖아요. 여기 이렇게 있었을 때 여기가 영역 바뀌잖아요. 지금 수용 영역 바뀌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신뢰의 유무를 가지고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모형은 그냥 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관련성, 전문성, 신뢰 수준 이거 구분하는 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처음에만 좀 헷갈릴 뿐이지 나중에 어느 정도 이제 좀 익숙해지면 아무것도 아닌데 밑에 그 교장의 역할, 여기 지금 상급자의 역할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논리적으로는 충분히 납득이 되는데 결국은 써야 되니까 답을 써야 되니까 그게 조금 힘들죠. 여기 보면 한 번만 더 볼게요. 통합자, 의회, 의원 또는 의원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냥 교육자, 의뢰인, 지시자인데 내용적으로 보면 굉장히 납득이 돼요. 타당한 거예요. 상황을 보시면. 그래서 그 내용을 먼저 이해를 하시고 명칭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먼저 저기 제일 안 좋은 상황부터, 제일 안 좋은 게 아니라 제일 필요 없는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이렇게 오른쪽 끝에서부터 볼게요. 수용 영역 안에 있는 문제. 수용 영역 안에 있다는 얘기는 구성원들이 어떻다. 그러니까 내가 교장 입장에서 보자면 우리 학교 교사들이 해당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교사들이 할 일도 아니고 그 일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배제하고 의사결정에 참여시키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수용 영역 안에 있는 거고 이렇게 되면 상황은 비협력적이다. 그 쌤들 같은 경우에도 내가 알지도 못하고 내가 할 일도 아닌데 같이 와서 의사결정합시다. 그럼 굳이 하고 싶으시겠어요? 왜 나한테 길 가다가 처음 보는 사람이 제가 옷을 사려고 하는데 제 바지 좀 골라주시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처음 보는 사람이 내가 옷 전문가도 아닌데 내가 스타일리스트도 아닌데 갑자기 내 옷도 이상하게 입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아니 내가 왜 굳이 그래서 비협력적인 태도를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서 참여가 없고 의사결정 구조는 일방적입니다. 그래서 지시자, 교장은 지시를 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합시다 라고 얘기를 하면 네 그렇게 하시든지요.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따라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있는 게 전문성 한계 영역이죠. 전문성 한계 영역은 구성원들이 전문성만 있는 상태예요. 관련성은 없고, 즉 교사가 자기가 할 일은 아닌데 내가 좀 알고 있어요. 쌤들 그런 경우 있죠. 내가 할 일은 아닌데 내가 알고 있는 부분이 생기면 쌤들 어떻게 하세요? 말만 해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어요. 내 일이 아니니까. 내 일은 아닌데 내가 전문성이 있어서 정보를 좀 가지고 있으면 도와줄 수 있습니다. 자문을 해줄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인 상황인 거고 참여는 아주 제한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구조를 보게 되면 개별적 자문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문을 하겠다. 자문을 구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상급자가 리더가 교장이 해야 되는 게 의뢰인인데 전문가한테 찾아가서 의견을 구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이거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저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의뢰인 기억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련성 한계 영역이에요. 관련성 한계 영역. 이 부분은 교사들이 관련성만 있어요. 전문성은 없어요. 잘 모르는 일인데 교사들이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내가 할 일인데 그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시키면 도움이 되긴 하는데 완전히 참여시키지는 못해요. 부분적으로 참여시키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상황은 이해관계자, 참여는 제한적으로 참여시킨다. 의사결정 구조를 보게 되면 집단적 자문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 건데 결국은 교장이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일을 열심히 하게끔. 해야 될 일인데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적 지식이 없으니까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알려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교육자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육자가 2번 나오죠. 그래서 방금 얘기했었던 요 사례 같은 경우에도
수용 영역 바깥에 있는 관련성과 전문성이 모두 있는 상태에서 신뢰가 낮은 경우에도 결국은 이 사람들한테 도움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교육자로서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냐 하면 이렇게 하셔야 되고 설명을 해줘서 좀 더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교육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뢰가 있는 수준은 두 가지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이건 크게 사실 구분은 필요 없기는 해요. 대신에 다 똑같은데 의사결정 구조를 봤을 때 집단적 의견 일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냐 아니면 집단적 다수에 따라서 다수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건데 뭐 다수결을 하는 상황이면 의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모두가 다 합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옆에서 통합자 그러니까 의견을 하나로 모아야 되는 거니까 통합을 시켜야 되는 거고 다수결 같은 경우에 진행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의원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 정도로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죠? 정리되시죠? 그래서 위의 구조는 이제는 워낙 잘 아시니까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지만 이전에 객관식에서 문제 물어봤었던 패턴을 보게 되면 교장의 역할을 쓰라고 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모형들을 계속해서 보시게 되는데요. 7번. 지난번에 피들러 1회차 모의고사에서 피들러 냈었을 때 많은 선생님들이 이걸 쓰셨어요. 블렌차드 허쉬를 곧 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되게 쓰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내드리고 싶은데 그게 좀 비슷비슷하죠. 왜냐하면 그 지도성에 있어서 관계지향, 과업지향 이런 부분들이 일부가 겹치다 보니까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피들러 쪽이 훨씬 더 심플합니다. 간단하고 그 블렌차드 허쉬 쪽이 훨씬 더 좀 까다롭죠. 봐야 되는 요소들이 더 많으니까. 자, 사례 교사한테 적합한 지도성 유형을 블렌차드와 허쉬의 상황적 지도성 이론에 근거해서 제시를 해보자. 김 교사는 교직 경력이 10년째인 요즘 나름대로 점성을 가지고 있는 정도라고 보죠. 10년 정도 근무를 하셨으면 학교 업무나 수업 진행 관련된 지식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 업무와 관련된 성숙도, 직무 성숙도가 높아요. 직무 성숙도가 높아요. 초임 교사 시절보다 업무에 대한 동기나 열정이 줄어든 것을 느낀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심리적 성숙도가 낮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래쪽에 허쉬와 블렌차드의 모형이 있어요.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 그림에서 가끔 아래쪽에 있는 그 M1부터 M4까지 있는 게 구성원들의 성숙 수준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는 찾는 게 아니라 이 표를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그림을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M1 같은 경우에 능력이 낮고 의지도 낮고 이 능력은 직무 성숙도 얘기하는 거고 의지는 심리적 성숙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김 교사 사례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M3죠. M3라서 능력은 높은데 직무 성숙도는 높은데 의지, 심리적 성숙도가 낮은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M3 상태에서 선을 쭉 올려봤더니 어디로 갑니까? 지원형이 되는 거죠. 지원형, 그림에 지원형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원형 같은 경우 자료에 다 그림이 있죠. 그림이 없나요?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자료가 이게 왜 잘렸지? 출력했는데 자료가 없어. 전 집에서 출력한 건 있는데 쌤들 그래서 어쩔 이러면서 자, 요약 노트 가지고 계시면 다 있는 거예요. 316페이지. 요약 노트 316페이지. 아, 그러니까 혼란스러우셨군요. 아, 죄송합니다. 316페이지. 다른 자료 보고 계시면 허쉬와 블렌차드의 그 지도성 모형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있어서 안 그려도 된다고 안 그리고 있었는데 그림을 이거 저번 시간에도 그렸는데, 그죠? 되게 자주 그린다. 자, 여기가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요 위쪽과 여기가 지도성 행위에 해당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요 아래쪽에 있는 네 가지로 구분된 칸 자체가 구성원들의 성숙도를 얘기하는 칸이 되는데요.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뭐가 높아지는 거? 과업지향적이고. 리더가 과업지향적인 거, 리더가 과업지향적이지 않은 거. 그 다음에 요 세로축 같은 경우에는 관계지향. 그래서 올라갈수록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네 가지로 구분을 하죠. 네 가지로 구분을 해서 가운데를 기준으로 뿅뿅 나눠서 M1, M2,
M3, M4가 되는 것인데 요랬을 때 여기에서 보통 우리가 직무 성숙도와 심리적 성숙도를 가지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갈수록 플러스 상태가 되는 거예요. 더 성숙한 상태고 여기 가장 덜 성숙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림이 여기는 지도성, 그다음에 여기는 구성원들의 상태라서 여기가 상황 요인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상황. 여기가 상황이고 이 상황에 따라서 적합한 지도성을 찾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M1 상태는 직무 성숙도가 낮고 심리적 성숙도도 낮아요. 그렇죠? M2 상태는 직무 성숙도가 낮고 심리적 성숙도가 높은 상태. M3는 반대로 직무 성숙도가 높고 심리적 성숙도가 낮은 상태. M4는 둘 다 높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걸 어떻게 아나요라고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그냥 아는 게 아니라 허쉬와 블렌차드가 이렇게 정했어요. 정한 거고 그다음에 요 두 단계를 보시면서 이 두 단계가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는데 허쉬와 블렌차드가 그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모형이 좀 이렇게 직관적으로 보게 되면 좀 이상한데 좀 납득이 안 돼 그런 측면이 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대부분의 경우 행정 이론들이 다 그렇긴 하지만 보통은 서베이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딱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 가서 봤더니 이렇더라라고 해서 이걸 패턴화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성숙도는 쭉 올라가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M1,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 때문에도 막 고민을 하시는데 이 그림은 그냥 이 선을 맞추려고 그린 그림이에요. 그래서 M1이 요 선에 해당하니까 여기. 그다음에 M2는 올려봤더니 이 선에 해당하잖아요. 이 선에 해당하고 M3는 여기, M4는 여기 이렇게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게 M1 상태의 상황에 적합한 지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시형인데 지시형이라고 하는 이름도 중요하지만 상황 자체가 중요한 거. 그러니까 이 지도성의 성격을 보게 되면 과업지향적인 게 플러스고 관계지향적인 건 마이너스잖아요. 그래서 지시형의 지도성을 행사한다라고 하면 그 교장은 과업에는 관심이 높아요. 구성원들이 하는 일에 관심을 많이 가지지만 구성원들과의 관계는 멀리하는 거예요. 관계를 돈독히 하는 행위는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랬을 때 생산성이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둘 다 못하는데 옆에 가가지고 막 우쭈쭈 해주고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아닌데 그게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니라고 블렌차드와 허쉬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이 모형에 따르자면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가장 좋지 않은 구성원들의 성숙도가 가장 낮은 그래서 직무 성숙도와 심리 성숙도가 모두 다 낮은 상태에서는 바로 이 지시형 과업지향적이면서 관계지향적성은 낮은 지도성이 적합한 거고 M2 상태를 보게 되면 뭐예요? 여기가 지도형이거든요. 지도형인데 플러스예요. 그럼 이때는 그 지도자가 행사하게 되는 지도성 자체가 과업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일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일을 계속 푸시를 하라는 얘기예요. 일에 대해서도 푸시를 하고 대신에 관계지향성도 높아야 되기 때문에 옆에 가서 막 주말에 뭐 했어요? 뭐 그리 싫은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관계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들을 인간적 활동들을 같이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밥도 같이 먹고 축구도 같이 하고 등산도 같이 하고 등산? 주말에 교장쌤이 등산 가자고 그죠? 이런 경우들인 거죠. 관계지향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M3 상태를 보시게 되면 여기 그렇죠. 요 상태가 지원형인데 지원형 같은 경우에는 과업지향성은 마이너스, 그 다음에 관계지향성이 플러스예요. 그래서 일에 대해서는 내버려 두고 관계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만 하고 인간적인 관계만 맺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M4 상태, 구성원들의 성숙도가 가장 높은 상태에서는 여기 위임형이죠. 위임형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일도 관심을 두지 말고 푸시하지 말고 관계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히 신경 쓰지 않고 알아서 내버려 두게 되면 이쪽에 있는 선생님들 알아서 잘 하더라.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조가 간단하죠. 간단한데 여기에서 실제로 우리가 기억을 해둬야 되는 건 명칭. 이 각각의 사분면에 해당하게 되는 명칭은 어쩔 수 없어요. 외워야 돼요. 명칭은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실제로도 이 표를 그리실 수 있으면 다 찾아 올라가요. 근데 우리가 이 정도는 그릴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실제 시험에서도 그리시면 되는 거라서 요 M1부터 M4까지 구조 기억해 두시고 이거 그리실 수 있으면 요 내용만 기억하시면 여기 해당하는 사항은 다 인출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로 보자면 이 하늘중학교 김교사는 일은 잘한다. 직무 성숙도는 높다.
근데 동기가 떨어졌어. M3. 그럼 여기 올라가서 지원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원형의 지도성을 발휘하는 게 좋다. 그런 경우 결국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업지향적인 행동은 하지 않고 관계지향적인 행동을 하는 교장이 효율적이더라, 효과적이더라 라고 하는 걸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재밌죠? 얼른 재밌어 하세요. 강요된 재미. 자, 이어서 8번. 변혁적 지도성. 베스의 변혁적 리더십의 세부 요인의 명칭을 사례에 맞게 서술하세요. 우리 그죠? 변혁적 지도성. 그 이론 강의에서도 중요하게 보긴 했지만 그 5, 6월 달에 기출 풀면서도 이건 다시 나올 수 있어요. 디테일하게 봅시다 해서 봤던 부분들입니다. 한번 나왔다고 다시 안 나오진 않을 테니까. 행정도 참 낼 게 없어서 장학도 비슷한 거 반복해서 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보시긴 보셔야 됩니다. 그 아래쪽에 먼저 그걸 봐요. 사례를 분석하시기 전에 쌤들 변혁적 지도성 전반에 대해서는 이미 다들 잘 알고 계시긴 계실 텐데 여기 4I 있죠? 4I 다시 한 번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4I. I로 시작하는 네 가지의 특성인데 이상적 영향 또는 이상적인 완전한 영향력, 이념화된 영향력이라고 하기도 해요. 이게 idealize인데 이념화된 영향력, 드물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상적 영향력. 자, 세부 특성 보겠습니다. 지도자가 높은 기준의 윤리적 도덕적 행위. 이것 때문에 그죠? 실제로 변혁적 지도성 출제됐었을 때 많은 선생님들이 도덕적 지도성인가 보다 쪽으로 가셨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키워드예요. 그 이상적 영향력에서 윤리적 도덕적으로 탁월한 모습을 교장이 보였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을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되게 부도덕한 행위를 보이게 되면 따를 수가 없어요, 리더가. 근데 도덕적인 행위를 하게 되고 진짜 남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 같으면 그 사람이 하자고 하는 건 하고 싶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높은 도덕성, 그래서 윤리적 도덕적 행위를 보인다. 그다음에 두 번째, 목표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구성원과 분담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기 혼자 지지 왜 분담하느냐라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조직의 구조를 보게 되면 구성원들한테 전가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리더는 별로 그 위험 부담을 안 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같이 나누어 갖는다. 나도 같이 리스크를 짊어지겠다. 그다음에 자신보다 타인의 욕구를 배려한다. 이타적인 모습이죠. 그다음에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을 토대로 구성원의 존경과 신뢰를 받고 칭송을 얻는다. 칭송까지. 그래서 되게 어떤 거냐면 저 사람 너무 훌륭한 사람이야. 우리 리더가 너무 뛰어나고 훌륭하고 인격적으로도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 저 사람의 말을 따르고 싶어. 이런 상태가 되게끔 만드는 것이 이상화된 영향력입니다. 그렇죠. 이상화된 거예요. 정말 이상적인 사람으로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영감적 동기 유발, 감화력. 이게 은근히 첫 번째 거랑 헷갈릴 수 있는데 보시면 조직의 미래와 비전을 창출하는데 사람들을 참여시킨다. 목표를 같이 만들자. 우리가 이 조직의 목표를 너도 같이 만들자. 같이 참여를 해라. 그다음에 구성원들이 바라는 기대를 분명하게 전달함으로써 그 조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만들고,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잘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조직이 발전할 수 있다고 믿도록 구성원의 동기를 변화시켜서 단체 정신, 낙관주의, 열성과 헌신 등을 이끌어낸다. 조직에 대한 긍정적 기대, 그다음에 더 높은 동기를 가지게 만드는 상태가 그 영감적 동기 유발입니다. 포인트는 동기 유발. 목표 만드는 데도 참여시키고 뭘 하면 발전될 수 있는지에 대한 좀 지침도 알려주고, 그다음에 할 수 있어. 긍정적인 마인드, 낙관주의, 열정 이런 부분들을 심어줌으로써 일에 대한 업무에 대한 동기를 높여줄 수 있는 것이 감화력, 영감적 동기 유발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조금 구분이 되죠. 앞에 이상화된 영향력이랑 조금 차이가 있죠. 이상화된 영향력은 저 사람 너무 훌륭한 사람이야. 난 따를 거야. 근데 이쪽에서는 하고 싶어. 동기가 생겼어. 내가 만든 목표고 뭘 하면 될지 알겠어. 그리고 너무 일이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세 번째, 지적 자극 포인트는 공부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적인 생각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고 문제를 재구조하고 종래 상황을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함으로써 구성원들이 혁신적이고 창의적이 되도록 유도한다. 지적 자극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럴까? 이건 우리가 늘 해왔던 일인데 다른 눈으로 보게끔 하고, 그다음에 해왔던 일들을 더 제대로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싶은 욕구를 이끌어내게 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적 배려.
성취하고 성장하려는 개개인의 욕구에 특별한 관심을 보임으로써 새로운 학습 기회를 만들고 구성원들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자신의 개인적 발전을 모색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한다. 이때부터는 구성원 개개인의 성장과 발전과 관련된 그 도움을 주게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제 개인적 관심을 가진다라고 하는 게 맨날 우스갯소리처럼 얘기를 하지만 주말에 뭐 하셨어요? 주말에 어디 가셨어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어떤 분야에 대한 관심이 있느냐,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싶으냐. 학교 같은 경우에 학생들과 뭐 학생 지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선생님이 잘하고 싶은 분야가 뭐냐, 가장 관심 있는 분야가 뭐냐,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서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주고 도와주는 활동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갖추어지면 그런 학교 분위기, 그런 조직의 분위기는 되게 긍정적이고 열정적이고 모두가 열심히 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 변혁적 지도성을 중요하게 보고 강조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는 명칭은 정확하게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로 나온다 그러면 지금 문제 사례처럼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각각 해당하는 사항이 뭘까를 찾으라고 하는 거. 찾아보겠습니다. A. 우리 교장 선생님은 기존 상황을 새롭고 개방적인 방식으로 접근해서 교사들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하도록 유도하십니다. 뭐예요? 지적 자극에 해당하는 거죠. 지적 자극. 그러니까 진짜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완전 새로운 관점을 한번 혼잣말 아니었습니다. 가끔 보면 그죠? 약간 그럴 때 있죠. 저 사람이 설명을 하는 건지 혼자 얘기를 하는 건지 가끔 헷갈릴 때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렇지? 자, 그래서 교사들의 사고를 자극해서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사고를 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적 자극에 해당합니다. B. 그리고 교사 하나하나의 개인적 성장 욕구에 세심한 관심을 가지시고 학습 기회를 만들어서 교사의 잠재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성장 욕구에 착안을 해서 거기에 관련되는 기회, 교육적 기회를 제공해 준다. 이렇게 되면 개별적 배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개개인의 성장 부분과 연관되는 것. 그다음에 C. 이러한 여러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장 선생님은 구성원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고, 신뢰와 존경 키워드죠. 동일시와 모방의 대상이 되어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십니다. 신뢰와 존경, 동일시, 모방, 아주 큰 영향력이라 그러면 이상적인 영향력, 이상화된 영향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좀 구분이 되죠, 그죠? 사례를 봤더니. 근데 이건 되게 웃긴 게 하루 이틀만 지나서 다시 보면 다 그게 그거 같은데? 모든 게 다 그게 그거 같은데? 이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준 영역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자주 보시면서 얘를 놓치지 않도록 4I의 사항들을 한 번씩 리마인드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런 리더가 되세요. 선생님 학교 가셔서 다들 빨리 교장쌤 되셔가지고 꼭 이런 리더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번 문제도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고 얘도 중요한 개념이에요. 제시문은 한 교장이 교사에게 업무를 분장하며 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업무 분장을 하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와 같은 접근의 동기유발 기법을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직무재설계 관점에서 방안에서 그 범주에서 찾아서 써보십시오. 직무재설계 어디서 공부했습니까? 동기위생 이론 공부하실 때, 허즈버그의 동기위생 이론 공부하실 때 동기위생 이론을 활용을 해서 동기를 향상시키고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서 직무재설계를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아래쪽에 자료에 보시면 직무재설계, 직무풍요화, 직무특성 이론, 경력단계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3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거 다 중요하죠? 암기하신 사항들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게 부담스럽죠. 암기를 했다고? 다? 나만 빼고? 그러지 마시고 복습하실 때 다시 한번 보시면 돼요. 괜찮아요. 동기위생 이론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학교에서 교사들의 동기를 유발시키기 위해서는 동기 요인을 개선하는 게 좋을까요? 또는 동기 요인을 자극시키는 게 좋을까요? 위생 요인을 개선해 주는 게 더 도움이 될까요? 둘 다.
둘 다 건드려줘야 되는 거긴 한데, 근데 이제 위생요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학교 상황에서 물론 아주 심각한 인간적 관계 문제라든지 근무 환경이 너무나 열악하다든지 그러면 이 부분을 확실히 조정해 줘야 되긴 하지만, 동기를 향상시킨다라는 관점에서는 위생요행을 아무리 제거를 해도 동기가 향상되지 않습니다. 불만이 없어질 뿐이지 동기가 올라가진 않죠. 그런데 동기위생 이론에서 동기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동기 요소를 자극시켜줘야 돼요. 그랬을 때 그 동기를 자극하기 위해서는 업무, 직무와 관련되는 활동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한데, 그래서 그 직무 개선을 위한 방법으로서 직무 재설계가 있는 것이고,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직무 풍요화, 직무 특성 이론, 경력 단계 프로그램 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무 풍요화 개념을 먼저 슬쩍 확인을 해보게 되면, 자, 직무 수행과 관련해서 다양한 작업 내용이 포함될 거, 너무 단조롭지 않게. 그다음에 보다 높은 수준의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고, 작업자에게 자신의 성과를 계획하고, 그다음에 지휘, 통제할 수 있는 자율성과 책임을 더 많이 부여를 하고, 개인적 성장과 의미 있는 작업 경험에 대한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직무 내용을 재편성하는 것을 직무 풍요화라고 합니다. 일 자체를 더 다양하게 제공해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일을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배워야 하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좀 더 성장할 수 있고, 내가 책임성 있게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떤 보상이나 뭐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일을 줬을 때 일 자체에 대한 재미가 증가하게 된다라고 보는 것이 직무 풍요화. 직무 풍요화. 그래서 보시면 교사들로 하여금 직무 수행상의 책임을 증가시킨다. 권한과 자유 재량권을 부여한다. 그다음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직무 수행의 과정에서 도전, 보람, 흥미, 심리적 보상을 얻도록 한다. 그러니까 일 자체를 통해서 내가 더 많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질 수 있고,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고, 흥미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일을 줬을 때 교사들의 동기가 증진된다라고 보는 것이 직무 풍요화입니다. 확실하죠? 그다음에 직무 특성 이론은 직무 자체가 가진 여러 특성들이 동기 유발에 도움이 되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직무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그 핵심 직무 차원이라고 해서 여기 보면 직무가 가지는 특성들이 먼저 나오는데, 기술이 다양할 때 직무의 정체감이 얼마나 높으냐. 그러니까 남들이 못하는 거. 그러니까 이 일 자체의 고유한 특성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가 직무 정체성인데, 직무 정체, 그다음에 직무의 중요성, 자율성, 피드백, 이런 요소들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죠? 자, 몇 페이지냐면요. 네, 제가 혼자 또 신이 나서 신호를 보지 못하고. 자료 되게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그림 자료가 싹 빠졌네요. 그림으로 들어갔던 부분이 다 빠졌는데 326페이지입니다. 요약 노트 326페이지. 그러네요. 요약 노트 326페이지. 우리 쌤들은 다들 너무 성격이 착하신 것 같아요. 그쵸? 자료에 그림이 없는데 다들 하는 게, 하실 수 있는 게 약간 그 안타까운 표정을 짓고 그냥 이렇게 하염없이 바라보시는 거죠. 안 보여요.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자료가 없어 그러셔야 되는데, 다들 되게 안타깝게 그냥 보고만 계셔가지고 다 되게 착하신 것 같아요. 안 되는데, 그러면 다들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다들 살아가시려고. 네, 거기입니다. 326페이지 직무 특성 이론. 그렇죠. 여기서 핵심 직무 차원이 여기 있는 거, 기술이 얼마나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느냐. 그다음에 정체성,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무 자체가 다른 일이랑 확 구분되는 거. 그러니까 이 일과 저 일이 이렇게 달라. 그다음에 직무 중요성. 중요한 일이면 일일수록 재미가 있겠죠. 근데 가끔 아닐 때 너무 중요하면 부담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자율성, 피드백. 그래서 여기 핵심 직무 차원에 있는 게 업무가 가지는 특성인 거예요. 업무 자체가 가지는 특성. 그래서 직무의 특성에 따라서 동기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결국 이 이론에서 얘기를 하는 건 그 핵심 직무 차원에 있는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직무를 너무 단조롭게 하지 말고,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주고, 모호하게 하지 말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주고, 피드백도 주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요소들을 주게 되면 그 직무에 대한 긍정적인 특성을 가지게 되면서, 직무 자체가 긍정적인 특성을 가진 일이 되면서 사람들이 더 재밌게 일을 하더라. 더 동기를 가지고 일을 하게 되더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경력 단계화 프로그램,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거예요. 수석교사제 같은 거예요. 우리가 평생 일을 했는데 학교 조직이 너무 평탄하게 퍼져 있는 조직이라서 처음에는 좋아요. 처음에는 우리가
초임교사 입장에서 학교에 딱 들어가면 내 위에 상급자들이 많이 없어요. 교장, 교감쌤 정도? 그다음에 뭐 부장쌤들이 있긴 하지만 잘 안 보면 돼요. 약간 피해서 이러면서 이렇게 다른 계단으로 가고 이 정도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10년, 20년 지나고 났더니 내 입장에서 보게 되면 나는 경력 교사로서 되게 열심히 해왔는데 그런 부분들을 외적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포인트들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력, 단계와 프로그램 좀 승진이라든지 직급의 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만족을 줄 수 있는 접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는 부분들이라서 우리가 아직 동기 이론이 출제가 안 됐죠. 이쪽 파트에서는 직무 동기 쪽은 아직 출제가 안 됐는데 여전히 출제 가능성이 있는 중요 사항들 중에 하나라서 여기 사항들 꼼꼼하게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의 내용을 떠올리시면서 제시문의 내용을 볼게요. 교장 선생님이 교사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담당하고 계신 부서의 업무와 관련해서 좀 더 공부가 필요한 부분들이 추가가 될 것입니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더 공부하셔야 됩니다. 일 잘 하시려면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들은 스스로 찾아서 자율적으로 공부하시고 업무에 대해서도 선생님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담당하셔서 자유롭게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큰 성장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쪽? 직무, 풍요화 쪽으로 볼 수 있죠. 동기가 올라가십니까?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진짜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물론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동기위생 이론 공부할 때마다 나오는 건데 이거 볼 때마다 진짜 이러면 동기가 올라갈까? 너무 막 마음의 부담이 커가지고 내일 출근하기 싫고 휴직하고 싶을 것 같은데 잠깐 해서 저 한 학기만 휴직하겠습니다 교장쌤 이러면서 휴직하고 싶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그런 마음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장의 기회를 통해서 업무에 대한 만족감을 증진시킨다. 이거는 직무 풍요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니까 되게 직무 풍요화처럼 보이네요. 다음 페이지 14페이지 14페이지. 얘는 있어요. 잘리지 않았어요. 그림이 아니었어요. 이건 쉬워요. 간단하게 보셔도 돼요. 다음의 사례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직무동기 이론. 이거는 쓰실 때 기쁘게 쓰셨죠. 와, 오랜만에 편하게 쓰는 문제가 나왔다. 조직의 구성원은 자신의 노력에 비해 보상이 너무 작다고 느끼면 자신의 노력을 줄이거나 자신이 받는 보상이 실제보다 큰 것이라고 사고를 조절할 수도 있다. 특히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공정하지 못하다 포인트죠. 나는 남들과 비슷하게 공정하게 평등하게 대우받고 싶은데 못하다는 느낌을 받으면 비교 대상을 변경하거나 조직을 이탈하는 경우도 있더라.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이죠. 그래서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은 생각보다는 세부적인 사항들을 잘 안 물어보는 경향이 있는 이론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한 항목 정도로는 이름 쓰는 것 정도로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사들이 나와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그러니까 그 교사들은 사실 교사 직종 내에서는 공정하지 못하다, 불공정하다라는 느낌을 받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 조직 같은 경우에는 부서들마다도 서로 이렇게 그 급여 체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차이가 있어서 불공정해. 우리가 한 거에 비해서 너무 억울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공립학교 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엄격한 그 규정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냥 규칙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게 크게 나쁘진 않으니까 괜찮은데 포인트는 다른 직종과 비교를 했을 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다른 직종과 비슷한 일을 하는데 다른 그 직종에서 얻는 보상이라든지 사회적인 어떤 그런 것들과 비교를 해서 우리가 좀 약하다. 좀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불만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를 보여주고 이 교사들의 동기가 왜 이렇게 저하되었는지, 그다음에 뭐 인지적 왜곡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잘못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뭐냐? 그러면 아담스의 공정성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약간 그런 얘기들을 하긴 하니까 교직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 언급을 하긴 하니까 그 정도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 아래쪽에 보시면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 기본 개념 과대보상이나 과소보상에 의해서 불공정성을 지각하면 긴장감을 느끼게 되고 이런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서 불공정성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동기화가 진행된다. 근데 이게 긴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그 불공정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뭔가를 한다 그랬는데 그게 좋은 경우도 있고 안 좋은 경우도 있어요. 항상 나쁜 건 아니에요. 이게 항상 나쁜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내가 과대 보상을 받았다. 라고 느끼게 되면 드문 일이지만 내가 과대 보상을 받았다. 그러면
투입을 증진시키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한 거에 비해서 너무 많은 보상을 받았어. 그럼 나 다 열심히 해야지. 이런 식으로 일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나쁜 쪽은 아닌데 결국은 그 긴장을 발생시킨다는 것 자체가 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본 개념 파악해 두시고 아래쪽에 보시면 투입의 변경, 결과의 변경, 자신의 투입이나 결과를 왜곡하는 거, 직장 이동하는 거, 타인의 투입 결과를 왜곡하는 거, 비교 대상을 변경하는 거. 그래서 이거는 명칭이 그렇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조절하는구나, 노력을 조절하는구나 정도로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이 이론의 의, 자, 요거는 체크를 하겠습니다. 공정성 이론에서 연계될 수 있는 포인트. 첫 번째, 경영자는 교사를 공정하게 대우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경영자 입장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들이 있다 그러면 이게 불공정하게 느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교수들, 이제 교사라고 하세요. 교사들의 보수 체계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사 직종과 다른 직종과의 차이나 차별이 있지 않도록 국가가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비슷한 일을 하는데 급여가 더 낮다. 이렇게 되면 이제 불만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학교 경영자가 교사의 동기에 미치는 지각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건설적인 조직 풍토나 조직 문화를 구축해야 된다. 이건 우리가 생각하기 힘든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그냥 공정하게 대해주면 돼. 이렇게 끝나는 건데 결국 뭐냐면 공정하다라고 느끼는 건 되게 주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보상을 받았고 똑같은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보상을 받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그걸 불공정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노력이라든지 타인의 노력을 내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실제로 얼마나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알지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지 다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내가 만약에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지각을 한다 그러면 그걸 왜곡해서 쟤는 열심히 하지도 않는데 나랑 똑같은 보상을 받네. 난 진짜 열심히 했는데 이런 보상밖에 못 받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조직 분위기 자체를 되게 긍정적인 쪽으로 건설적인 조직 풍토를 만들으라고 하는 게 서로가 서로를 좀 믿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뭐 바람직한 태도를 가지는 그런 건설적인 조직 풍토의 건설이 필요하다. 요거는 좀 추가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도 그렇죠. 많이 그런 것 같아요. 느끼는 게 커요. 동기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 보상 그 자체보다 우리가 참 그래요, 그죠? 그 원숭이 같아요. 그 조삼모사에 나오는 원숭이들처럼 똑같은 보상을 받는데 어떤 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이 되게 많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포인트였습니다. 이 시점에 잠깐 쉬셨다가 이어서 보겠습니다.